한글은 일본의 적입니다. 즉각 금지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2024년 일본 우익 학자 37명이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긴급 탄원서입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 한자 2136자. 일본 학생들을 10년 내내 이 한자 지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도쿄 최고 명문 사립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래 쓰던 노트가 압수됐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고작 24개의 조각으로 2136자의 과목을 탈출한 암호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만년 꼴찌 반의 평균 성적이 3개월 만에 21.4점 수직 상승. 일본 교육계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도쿄대학이 긴급 연구팀을 꾸렸고 NHK가 카메라를 들이댔고 40년간 한글을 부정하던 보수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전국 방송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절대 공개하지 못한 내부 보고서 그 안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2136자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같은 글자가 앞뒤, 단어에 따라 읽는 법이 수십 가지로 변합니다. 일본어 교사인 저조차 가끔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도쿄 명문 중학교 만년 꼴찌가 이 지옥을 깨부쉈습니다. 고작 24개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오전 8시 30분. 짙은 회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이 핏기가 싹 가신 굳은 얼굴로 제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표지가 닳고 다른 얇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죠. 교감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노트를 제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침 교무실의 고요한 정적을 무참히 깼습니다. 하세가와 선생, 당장 이 아이 불러오세요.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당혹감이 끈적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최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도쿄 미나토구의 사립중학교에서 15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거쳤고 때로는 통제하기 힘든 말썽도 겪어봤다고 자부했죠.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에 던져진 그 노트를 무심코 펼친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15년간 제가 강단에서 쌓아온 교사로서의 자부심, 아니 일본어라는 거대한 언어 체계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기묘하고 섬뜩한 감각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노트의 주인을 확인한 저는 더욱 깊은 혼란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카이토, 저희 반에서 항상 성적표의 가장 아래쪽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조용하고 왜소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카이토는 결코 불량하거나 반항적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맑은 눈으로 수업을 듣고 칠판에 글씨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적어 내려가던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카이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자 암기력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자는 거대한 통곡의 벽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1000자가 넘는 상용 한자를 무조건 외워야 하고 중학교에 올라오면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를 함께 섞어 써야 하죠. 가장 끔찍한 것은 같은 한자라도 앞뒤, 문맥에 따라 읽는 방법이 수십 가지로 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다라는 뜻의 날생자 하나만 보더라도 학생, 선생, 일생, 생맥주 등 어떤 단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발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세이라고 읽고 어떤 날은 쇼라고 읽고 또 어떤 날은 나마라고 외워야 합니다. 일본어 교사인 저조차도 가끔 숨이 막히는 이 불합리하고 가혹한 암기의 늪에서 카이토는 매일 밤 홀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상담 시간마다 카이토는 푹 숙인 고개를 좀처럼 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요. 어제 밤새워 외운 글자가 오늘 아침이면 백지처럼 하얗게 지워져요. 아이의 공책은 늘 지우개 가루로 얼룩져 있었고 까만 연필 자국 위에는 좌절감이라는 이름의 짙은 그림자가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저 교과서적인 영혼 없는 위로밖에 건넬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반복해서 써보자.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뿐이었죠. 그것은 교사로서의 뼈아픈 직무유기이자 일본 교육 시스템이 가진 폭력성을 아이의 개인적인 무능함으로 덮어버리는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 카이토가
어제 발표된 중간고사 국어 시험에서 무려 38점이나 성적을 수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객관식은 물론이고 평소라면 손도 대지 못했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한자 주관식 발음, 표기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답을 적어냈습니다. 채점을 하던 제 붉은 색연필이 동그라미를 그리다 못해 허공에서 멈칫거릴 정도였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교감, 선생님처럼 어떤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카이토의 성적 향상은 비현실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이 낡은 노트는 단순한 커닝 페이퍼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위해 몰래 교실에 숨겨 들어온 쪽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체계적인 피땀, 어린 학습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트의 왼쪽 페이지에는 중간고사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수백 개의 한자가 아주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오른쪽 페이지에는 교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의 그 낯선 암호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영어 알파벳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랍어 같은 꼬부랑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반듯한 직선과 동그라미, 그리고 날카로운 꺾인 표들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미래 건축물의 도면처럼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여.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문자 한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빈 교무실로 불려온 카이토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좁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제 책상 모서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카이토, 이 노트 너 것 맞니? 아이가 짐짓 놀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적힌 이 글자들. 한국의 한글 맞지? 이걸로 도대체 뭘 한 건지 선생님한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네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깊이 의심하고 계셔. 네가 스스로 이 상황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아주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부정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자 카이토의 동그란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아이는 지독한 억울함에 목소리를 파르르 떨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절대 커닝 같은 거 안 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보기 위해 만든 제 발음 기호장이에요. 발음 기호장이라고? 네. 한자는 뜻도 어렵지만 읽는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요. 히라가나로 그 길고 복잡한 발음들을 다 적으려면 노트 공간도 부족하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다시 훑어볼 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달라요. 카이토는 굳은 표정을 풀고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치더니 가장 첫 페이지에 적힌 한글 글자를 잡고 마른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달 전쯤에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의 케이팝 노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영상 아래에 달린 가사 발음이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어떤 신기한 기호들로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한글 읽는 법을 딱 30분 정도 찾아봤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일본어처럼 46개의 모양을 아무 규칙 없이 무식하게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아이의 목소리에 점차 강한 확신과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자음 14개랑 모음 10개.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마치 레고 블록을 요리조리 조립하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소리든 다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자 발음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콧소리나 끊어지는 타금 같은 것들도 한글은 글자 밑에 받침이라는 거 하나만 쓱 끼워 넣으면 그 복잡한 소리가 단 한 글자로 완벽하게 표현이 돼요. 히라가나 3글자나 4글자로 길고 지저분하게 풀었어야 하는 발음이 한글로는 아주 깔끔하게 단 한 글자면 끝나는 거예요. 공간도 덜 차지하고 무엇보다 제가 쓴 발음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찰칵 찍혀서 시험 볼 때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됐어요.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먹먹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이 훌쩍 오른 한 평범한 학생의 기특한 공부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일본의 어린아이들을 고통스럽게 올가매던 비효율적인 문자 체계의 치명적인 한계를 한국이라는 타국의 문자를 예리한 도구 삼아 완벽하게 부숴버린 엄청난 교실 안의 혁명이었습니다.
서양의 알파벳을 빌려와 발음을 표기하던 기존의 방식보다 수십 배는 더 직관적이고 소리에 오차가 없었습니다.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되고 과학적인 음소문자라는 한글에 무서운 잠재력을 도쿄 한복판의 15살짜리 중학생이 스스로의 성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카이토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이 엄청난 효율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며 처음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두려움은 완전히 잊은 채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글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외우고 깨우치는 진짜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꼴찌의 늪에서 탈출한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토가 찾아낸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정답은 오직 성적이라는 결과만으로 순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교육계의 뼈대 깊은 정체성, 그리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의 알 수 없는 맹목적인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지뢰밭의 정중앙을 이 작은 아이가 겁도 없이 밟아버린 것이죠. 과연 전통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과 그보다 더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나토구의 엘리트 학부모들이 이 낯선 한국의 문자를 우리 일본 아이들의 합당한 학습 도구로 순순히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제 불길한 예감은 15년의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카이토의 낡은 노트 한 권으로 시작된 이 작은 교실 안의 파문은 며칠 뒤 학교 담장을 넘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맹렬하게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이토가 자신의 낡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교무실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간 후 저는 한동안 텅 빈 출입문만 멍하니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한 묘한 감각이 저를 감쌌습니다. 15년간 교단에 서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일본어의 고귀한 전통과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한자의 세계를 가르쳐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카이토의 그 반짝이던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 믿음의 밑동을 무참히 도끼로 찍어내렸습니다.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완벽하게 호응하는, 그래서 어떤 복잡한 발음도 단 한 글자의 블록으로 깔끔하게 조립해 낼 수 있는 한국의 한글. 그 낯선 타국의 문자가 평생을 일본어 교육에 바쳐온 저조차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밧줄이 되어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던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위험하고도 놀라운 비밀을 당분간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에게는 철저히 함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에게 카이토의 한글 노트는 그저 불온한 외국 문자로 얼룩진 괘씸한 장난질, 혹은 일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발칙한 도전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카이토가 찾아낸 이 작고 소중한 배움의 불씨가 꼰대 같은 어른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허무하게 짓밟히는 것을 저는 교사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업 시간에 교단 위에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교실 맨 뒷줄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하거나 스마트폰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어야 할 우리 반의 만년하위권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카이토의 책상 주변으로 파리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반항기 가득한 표정으로 삐딱하게 앉아있던 리쿠, 그리고 한자 쓰기 시험만 보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차서 연필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던 소심한 유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 뒷문 틈새로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엿들었습니다. 야 카이토, 너 요새 국어 시간에 졸지도 않고 필기 엄청 열심히 하더라. 어제 타카하시 교감한테 불려갔다며? 대체 그 노트에 적힌 이상한 암호들은 다 뭐야? 너 혼자 무슨 컨닝 비법이라도 개발한 거냐? 리쿠가 특유의 툭툭 내뱉는 말투로 카이토의 노트를 빼앗아 들며 물었습니다. 유이 역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카이토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죠. 카이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리쿠의 손에서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컨닝 같은 거 아니야. 이건 한국의 문자, 한글이라는 거야. 너희들 칠판에 적힌 저 끔찍한 한자들 보이지? 저걸 히라가나로 다 풀어서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잖아. 발음 하나에 히라가나 3글자, 내 글자가 주렁주렁 달리니까. 나중에는 글자가 벌레처럼 기어 다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지.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달라.
카이토는 샤프 펜슬을 꺼내 빈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기역, 이응 같은 자음 14개랑 야 같은 모음 10개만 외우면 끝이야. 이 24개의 조각들을 레고 블록처럼 위아래로 조립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복잡한 소리라도 딱 한 글자로 압축해서 적을 수 있어. 예를 들어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도서관이라는 단어 기억나? 일본어 발음으로는 토쇼칸이잖아. 이걸 히라가나로 쓰면 토, 쇼, 우, 카, 응. 무려 5글자나 길게 늘어뜨려야 해. 글씨 쓰다가 지치지. 그런데 한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카이토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빈종이 위에는 단 3글자의 한글이 마법처럼 새겨졌습니다. 토, 쇼, 칸. 봐봐. 5글자가 3글자로 줄었어. 게다가 맨 마지막에 칸이라는 발음은 글자 아래에 니은이라는 받침, 블록 하나만 쓱 끼워 넣으면 콧소리까지 완벽하게 한 글자 안에서 표현이 돼.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의 구조를 사진처럼 딱 보여주니까 노트에 이렇게 정리해두면 시험 직전에 눈으로 훑기만 해도 머릿속에 찰칵하고 각인이 돼버려. 절대 까먹을 수가 없다고. 리쿠와 유이의 눈이 동시에 호수처럼 커졌습니다. 외국 문자를 왜 굳이 배우냐며 코웃음을 치던 리쿠의 입에서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거 완전 사기 아이템 아니냐? 히라가나 46개도 겨우 외웠는데 고작 24개만 알면 저 복잡한 한자 발음을 다 적을 수 있다고? 나도 당장 알려줘. 그 자음인가 뭔가 하는 거부터. 유이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카이토,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나 진짜 이번 한자 시험에서도 낙제하면 엄마한테 쫓겨날지도 몰라. 그날부터 교실 뒷자리는 그들만의 치열한 언어 해방구로 변모했습니다. 카이토를 주축으로 결성된 이른바 한글 레지스탕스는 하루가 다르게 세력을 불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리쿠와 유이를 포함해 3명으로 시작했던 스터디 그룹이 불과 2주일 만에 우리 반 하위권 학생 17명 전원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점심시간마다 교실 한 구석에서는 삐뚤빼뚤 서툰 솜씨로 낯선 문자를 그려넣는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야, 여기서는 이응 받침을 써야 발음이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아, 모음을 세로로 긋는 거랑 가로로 긋는 게 이렇게 다르게 소리 나는구나. 진짜 천재들이 만든 문자 같아. 저는 교단에 서서 그 믿기지 않는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일본어 교사인 제 입장에서 아이들이 모국어의 문자인 히라가나를 제쳐두고 타국의 문자에 열광하는 모습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은 이내 거대한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공부라는 높은 장벽 앞에서 패배감과 무기력만 학습해왔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처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머릿속에 우겨넣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원리를 깨우치고 문자를 조립해 내는 진짜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자 교육은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인내심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소리와 문자의 연결고리가 헐거워서 시각적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글의 구조는 뇌의 인지 구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직관적인 도구였습니다.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리의 특징을 극대화하여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야말로 발음, 암기에 있어서만큼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작은 레지스탕스들의 운명을 시험할 2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교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험지를 받기도 전부터 책상에 엎드려 잘 준비를 하거나 의미 없이 허공만 응시하던 17명의 아이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눈빛은 전장에 나서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시험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교실에는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전투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교실을 천천히 거닐며 아이들의 시험지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리쿠도, 유이도 빈 여백의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자신만의 한글 암호들을 빠르게 끄적이며 거침없이 답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눈을 감고 자신이 한글로 정리했던 그 시각적 블록의 형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교무실 제 자리에는 채점을 기다리는 시험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붉은 색연필을 집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지는 소심했던 유이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페이지, 동그라미. 세 번째 페이지, 가장 배점이 높은 주관식 한자 독음 문제들까지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점을 넘기지 못해 펑펑 울던 유이의 점수란에는 선명하고 붉은 글씨로 84점이라는 숫자가 새겨졌습니다. 채점이 진행될수록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과학적 데이터의 승리였습니다. 밤을 새워 전체 통계를 낸 결과 제 눈앞에 나타난 수치는 그야말로 일본 교육계의 상식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바른 보조 도구로 사용한 카이토와 17명의 아이들. 그들의 국어 성적 평균은 지난 중간고사 대비 무려 21.4점이나 수직으로 폭등해 있었습니다. 카이토 본인의 성적은 중간고사에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뛰어올라 반상위 5명 안에 들었고 만년 꼴찌를 다투던 나머지 아이들도 단숨에 반 평균을 훌쩍 넘어서며 상위권 아이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반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묵묵히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암기했던 나머지 우등생 아이들의 평균 상승폭은 고작 2.8점에 불과했습니다. 21.4점이라는 압도적인 숫자. 이것은 단순히 성적이 올랐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좌절시켰던 비효율적인 일본 문자 체계의 치명적인 한계를 타국의 문자가 완벽하게 보완해냈다는 학술적인 증명이자 생생한 현장의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스스로 찾아낸 이 작은 레지스탕스들이 눈물 나게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짜릿한 승리의 도취감은 채 일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취에 순수하게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어른들의 보수적이고 꽉 막힌 세계는 이 기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적표와 함께 아이들의 노트가 각 가정으로 발송된 지 정확히 닷새째 되던 날 아침, 평화롭던 교무실의 고요함을 찢어발기며 제 자리에 전화기가 미친 듯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세가와 선생님, 당장 설명해 보시죠. 우리 렌의 노트에 적힌 이 불쾌하고 이상한 글자들, 도대체 뭡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요시다,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 평소 학교 운영위원회를 쥐락펴락하며 막강한 입김을 자랑하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적대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렌의 방에 들어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색이 미나토구 최고의 사립중학교라는 곳에서 신성한 일본어 시간에 아이들한테 정체불명의 한국 문자를 가르치다니요. 성적이 오르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저급한 외국 문자에 오염되고 있는데 담임이라는 사람이 이걸 방조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시다 어머니의 전화를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해 전화가 교무실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롱,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맹목적인 적개심. 수화기를 쥔 제 손에 식은땀이 차올랐습니다. 교무실 반대편에 앉아있던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이토의 작은 노트 한 권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의 불꽃이 이제 아이들의 순수한 배움을 짓밟으려는 어른들의 거대하고 맹렬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일본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무기로 돌진해 오는 이 무자비한 학교 시스템과 학부모들의 맹공 속에서 저는 이 17명의 가여운 레지스탕스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요시다 어머니의 전화가 끊어지기 무섭게 교무실의 전화기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민원을 응대해 왔지만 이토록 맹렬하고 조직적인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학부모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인 방어, 기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미나토구.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프라이드가 높기로 소문난 우리 학교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노트에 적힌 낯선 한국의 문자는 그들의 고결한 영토를 침범한 불쾌한 바이러스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긴급 학부모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학교 대회의실에는 좋기 5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을 들이마시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단상의 선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속옷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맨 앞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은 요시다 어머니가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세가와 선생님, 저희는 변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훌륭한 일본의 교실이 외국 문자의 실험실로 전락한 겁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의 문자라니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일본어의 정수입니다. 발음 몇 개 쉽게 외우겠다고 그 천박한, 아니 정체불명의 기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내버려 두다니. 교사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요시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곳곳에서 동조하는 수군거림과 날선 비난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장 해당 학생들을 징계하고 학부모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송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17명 아이들의 성적 데이터표였습니다. 학부모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교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부디 이 수치를,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 번만 편견 없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붉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십시오. 한글을 발음 보조 도구로 활용한 우리 반하위권 학생 17명의 기말고사 국어 평균 점수입니다. 지난 시험 대비 무려 21.4점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존의 히라가나, 암기 방식을 고수한 학생들의 상승폭은 2.8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꼼수가 아닙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 발음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분절하고 압축해내는 한글의 과학적 효율성이 만들어낸 명백한 결과입니다. 평생 꼴찌를 맴돌며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책상에 앉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아이들의 성장이라면 우리는 이 놀라운 효율성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훌륭한 학습 도구로 안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아주 짧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압도적인 숫자의 격차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막을 깨고 나온 것은 이해와 수용이 아닌 더 거대하고 비합리적인 전통의 폭력이었습니다. 요시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숫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성적만 오르면 내 나라의 정체성을 팔아넘겨도 좋다는 뜻인가요? 언어는 그 나라의 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자의 획을 하나하나 그려가며 인내심을 배우고 일본인의 정신을 수양하는 과정을 고작 성적 몇 점 올리겠다고 저런 얄팍한 외국 기호의 편리함과 맞바꾸자는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은 지금 아이들에게 편법과 요령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 이상한 노트들을 전부 압수하십시오. 만약 학교가 이 사태를 방관한다면 저희 학부모회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이 학교를 고발할 것입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핏대를 세우며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어진 성적 향상 데이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굳게 믿어온 일본의 전통과 우월성이 아시아의 작은 이웃, 나라가 만든 문자 시스템에 의해 효율성 측면에서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그 뼈아픈 현실을 부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팩트와 데이터라는 날카로운 창은 감정과 편견으로 뭉친 맹목적인 전통이라는 거대한 방패 앞에서 허무하게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간담회가 엉망진창으로 끝난 직후 저는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좁고 숨막히는 교감실로 불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창밖을 향해 서서 한참 동안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세가와 선생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요. 우리 미나토구 사립학교의 프라이드는 선생의 알량한 실험 정신으로 더럽혀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교감 선생님,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지 않습니까? 카이토와 그 친구들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를. 닥치세요.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데이터? 효율? 그딴 쓰레기 같은 변명은 집어치우십시오. 내일 아침 조회 시간 전까지
그 17명의 학생들을 전부 교무실로 불러서 한글로 적힌 노트를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압수해서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술서를 쓰게 하세요. 다시는 신성한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 말입니다. 만약 내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다시 반발한다면 선생은 물론이고 해당 학생들 전원을 교칙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으면 그 아이들 상급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내 말 뜻 명확하게 이해했습니까?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 추천서를 무기로 아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짓. 그것은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학교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는 교감, 선생님의 권력 앞에서 일개 평교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교감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음악실로 카이토와 리쿠, 유이를 비롯한 17명의 아이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아이들의 맑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한 채 교감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무겁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당장 노트를 제출하고 다시는 한글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순간 음악실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번져가던 충격과 배신감은 이내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가장 거칠게 행동하던 리쿠가 눈가를 붉히며 발로 철제 의자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리쿠가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요? 우리가 누굴 때렸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냥 공부 좀 잘해보고 싶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끼리 쓴 것뿐이잖아요. 성적이 오르면 칭찬을 해줘야지. 왜 우리가 각서까지 쓰면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이는 이미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흑흑 소리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한글 없으면 한자 하나도 못 읽어요. 다시 예전처럼 바보 취급받으면서 교실 구석에 앉아있기 싫어요. 제발 우리 노트 뺏지 마세요. 그리고 카이토.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카이토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허무한 눈동자로 저를 가만히 올려다보며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른들은 왜 항상 정답을 정해놓고 우리한테 강요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찾아낸 길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왜 그 길은 틀렸다고 원래 가던 가시밭길로만 걸어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일본어가 미워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서 이 도구를 선택한 것뿐인데 아이의 그 덤덤한 질문이 제 가슴을 수만 개의 바늘로 쑤시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비겁하고 낡은 어른들의 세상이 너희들의 순수한 배움의 열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 수천 번을 사과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자신의 보물과도 같았던 낡은 한글 노트들을 눈물과 함께 제 책상 위에 쌓아두고 하나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은 처음 한글을 발견하기 전에 그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젖어있던 예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텅 빈 교무실에 홀로 남아 아이들이 제출한 17권의 노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이들의 땀방울이 서려있는 이 위대한 문자들이 일본의 낡은 편견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부조리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하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사직서. 제 1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교사로 끝낼 수는 없었기에 교육청의 모든 진실을 고발하고 스스로 옷을 벗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펜을 들어 사직서의 첫 줄을 힘겹게 써 내려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무실 전체를 찌를 듯이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테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주 묵직하고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 도쿄 미나토구 사립중학교의 하세가와 국어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뱉어낸 한마디는 제 사직서를 쥔 손을 멈추게 만들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와 17명의 아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주임 교수 마츠모토라고 합니다. 학부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발표하셨다는 한글 학습법 데이터가 교육계 내부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선생님 반 아이들이 만들어냈다는 그 기적적인 성적 데이터. 제가 꼭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사직서를 쓰려던 제 손을 멈추게 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도쿄대학 언어학과 주임 교수 마츠모토. 일본 언어학계에서 그의 이름 석 자가 가지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의 국어 정책 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일본어의 표준을 정립해온 그야말로 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일개 중학교 교사인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아이들이 빼앗긴 17권의 노트를 커다란 서류 가방에 쓸어 담고 도쿄대학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만 권의 언어학 서적들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마츠모토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카이토와 아이들의 피땀이 어린 한글 노트들을 그의 낡은 원목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츠모토 교수는 말없이 돋보기를 고쳐 쓰고 가장 낡은 카이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길은 아주 느렸습니다. 5분, 10분. 연구실 안에는 오직 종이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마츠모토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강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꼼수가 아닙니다. 이 15살짜리 꼬마들은 수백 년 동안 일본의 언어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난제를 타국의 문자를 빌려와 완벽하게 해체해버린 겁니다. 제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자 교수는 노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열띤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어는 음절 단위로 끊어지는 매우 비효율적인 표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세 가지 소리의 단위를 하나의 네모난 블록 안에 입체적으로 조립해내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완벽한 자질 문자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이 과학적인 기호들은 일본어의 그 어떤 복잡한 타금이나 초금도 단 하나의 시각적 덩어리로 압축해냅니다. 제가 이 노트들을 분석해보니 아이들이 한자를 보고 발음을 뇌에서 인지하여 암기하는 데 걸리는 시각적 처리 시간이 기존 히라가나 대비 무려 40%나 단축되는 놀라운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언어학적 진화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학부모들과 교감 선생님에게 짓밟혔던 아이들의 노력이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의 입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색 세단을 탄 마츠모토 교수가 우리 학교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교장실로 다급하게 불려간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학부모들의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면서도 교사들에게는 제왕처럼 군림하던 교감 선생님이었지만 도쿄대 최고 권위자의 갑작스러운 방문 앞에서는 쥐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츠모토 교수는 교감 선생님과 헐레벌떡 달려온 학교 운영위원장 요시다 어머니 앞에 성적 데이터와 자신의 언어학적 분석 보고서를 거침없이 던졌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억압하는 낡은 편견을 당장 거두십시오. 당신들이 금지하려던 이 낡은 노트들은 조만간 일본 언어 교육, 학회지의 가장 혁신적인 학습 도구 사례로 등재될 것입니다. 만약 학교가 이 아이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부당한 이유로 계속 징계하려 든다면 저는 도쿄대 언어학과의 이름을 걸고 문부과학성에 이 학교의 편협한 교육 실태를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자들은 자신보다 더 거대한 권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붕괴하는 법입니다. 요시다 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했고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식은땀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감 선생님은 노트 압수 지시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교무실 캐비닛에 갇혀있던 17권의 노트를 다시 꺼내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를 아이들의 책상 위에 하나씩 내려놓자
굳어있던 카이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교실을 채웠고 리쿠와 유이도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약자들이 마침내 쟁취해 낸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카이토의 어깨를 꽉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옳았어. 이제 아무도 너희들의 방식을 빼앗지 못할 거야. 마음껏 쓰렴. 하지만 이 짜릿한 교실 안의 승리는 단지 거대한 태풍의 눈을 빠져나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츠모토 교수가 학회에 발표한 보고서가 언론의 안테나에 포착되면서 카이토의 낡은 노트 이야기는 SNS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전국의 중학교에서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수많은 아이들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한글 기초, 자음과 모음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명문 중학교 아이들이 비밀리에 쓰는 성적 폭등의 마법, 이라는 자극적인 소문은 억눌려 있던 아이들의 학구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교실 뒷자리에서 기역, 이은, 디귿을 그리는 은밀한 레지스탕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어느새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신드롬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최대의 공영방송 NHK의 탐사 보도팀이 우리 학교로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사흘 밤낮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일본어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던 평범한 소년, 소녀들이 타국에 문자인 한글을 도구 삼아 어떻게 언어의 감옥에서 탈출했는지를 아주 치밀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방송이 전파를 타던 날 밤,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NHK 프라임타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교실 안에 낯선 암호들 편은 시청률 2자릿수를 가볍게 돌파하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해맑게 웃으며 한글로 어려운 한자 발음을 척척 적어내는 카이토와 리쿠의 모습 뒤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극찬하는 마츠모토 교수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조리 한글 학습법, 한자 암기 한글, 마츠모토 교수 논문 같은 단어들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압도적인 효율성을 증명하는 방송이 나가자 숨을 죽이고 있던 일본 보수 교육계의 거대한 그림자가 맹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타카하시 교감이나 일개 학부모들의 반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방송 다음 날 아침, 일본 유력 일간지의 일면 톱기사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자극적인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을 쓴 사람은 도쿄대학 교육학과의 거두이자 보수학계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쿠로사와 교수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정부의 굵직한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 온마쿠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쿠로사와 교수는 TV의 긴급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까지 직접 출연하여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문화적 침략입니다. 신성한 일본어의 발음을 하필이면 한국의 문자로 표기하다니요. 성적이라는 달콤한 독사과로 우리 아이들의 민족적 긍지와 정체성을 뿌리째 갉아먹는 이 끔찍한 바이러스를 국가가 나서서 당장 척결해야 합니다. 효율을 앞세워 전통을 무너뜨리는 짓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호통 한마디에 침묵하던 보수 우익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는 매일같이 확성기를 든 시위대가 몰려와 한글 사용, 전면 금지와 재파면을 촉구하는 섬뜩한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사태가 국가적인 이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관망하던 문부과학성 장관마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외국 문자 보조 활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에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고 저는 교무실 구석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츠모토 교수가 학술적인 방패를 세워주었지만 정치와 이념으로 무장한 쿠로사와 교수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와 학교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던 쿠로사와 교수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묵직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어서 아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미나토구의 국어 교사에게 똑똑히 전하십시오. 다음 주 내가 직접 그 불순한 교실로 쳐들어가서 그 얄팍한 거짓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주겠노라고.
일본 교육계 최고의 권력자가 일개 중학교 교실을 처벌하기 위해 직접 행차하겠다는 잔혹한 예고장. 카이토와 17명의 아이들. 그리고 제가 쌓아 올린 이 작고 위대한 문자 혁명의 불꽃은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시무시한 편견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본 교육계의 살아있는 권력, 도쿄대학 교육학과 쿠로사와 교수의 방문 예고가 텔레비전 전파를 탄 직후 우리 미나토구 사립중학교는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운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학교 밖 정문 앞에는 여전히 한글 사용을 반대하는 우익 단체들의 확성기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교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아침마다 신경안정제를 삼켰고 다른 교사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폭풍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돛담배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카이토와 17명의 어린 레지스탕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 아이들의 빛나는 성취는 영원히 불순한 반역으로 낙인 찍히고 말것이라는 절박함이 덜덜 떨리는 제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약속된 방문일 아침. 칠흑같이 검은 최고급 대형 세단 3대가 학교 정문을 미끄러지듯 통과해 운동장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은빛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내렸습니다. 쿠로사와 교수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날카로운 인상의 조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호위 무사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쿠로사와 교수는 그들의 인사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바닥을 쿵쿵 울리는 묵직한 지팡이 소리와 함께 제가 있는 2학년 4반 교실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왔습니다. 교실 뒷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고 쿠로사와 교수가 팔짱을 낀 채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교실 안에 산소가 일순간 전부 증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던 리쿠조차 숨소리를 죽였고 유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필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애써 태연한 척 교단에 서서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교과서 75페이지입니다. 칠판에 적힌 이 복잡한 한자들의 도금을 각자의 방식대로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제가 칠판에 적어 내려간 단어는 주저라는 뜻의 한자였습니다. 획수가 무려 20개가 넘어가는 복잡한 글자체에 발음마저 추우초라는 매우 까다로운 타금과 장음이 섞여 있는 단어였죠. 기존 방식대로라면 아이들은 이 발음을 외우기 위해 치유 라는 5개의 히라가나를 길게 늘어뜨려 적은 뒤 그 복잡한 굴곡을 눈으로 억지로 사진 찍듯 머릿속에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교실에는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쿠로사와 교수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들의 뒷모습을 쏘아보며 천천히 책상 사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카이토의 책상 옆에서 멈춰섰습니다. 카이토의 책상 위에는 그 문제의 낡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방금 제가 칠판에 적은 복잡한 한자 옆에는 치읓과 유 그리고 치읓과 요가 결합된 단 2글자의 깔끔한 한글 블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복의 학생. 쿠로사와 교수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카이토의 정수리로 꽂혔습니다. 카이토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지금 자네가 적은 이 기호들 말이야. 이게 그 논란의 한국 문자, 한글인가? 그렇습니다. 쿠로사와 교수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향해 아니 저와 교실 안에 모두가 똑똑히 들으라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명색이 미나토구의 엘리트라는 학생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아름답고 격조 높은 우리 일본의 문자를 버리고 고작 암기 몇 번 쉽게 해보겠다고 타국의 천박한 발음 기호의 영혼을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것은 배움이 아니라 알량한 요령이자 문화적 항복 선언이야. 그의 호통에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교실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뛰어내려와 쿠로사와 교수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년 꼴찌, 늘 자신감이 없어
방과 후 상담 시간마다 고개를 떨구던 15살 소년 카이토가 덜덜 떨리는 두 주먹을 책상 위에 꽉 쥐고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쿠로사와 교수의 매서운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본 것입니다. 교수님, 저는 영혼을 판 적이 없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교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나갈 만큼 단단했습니다. 쿠로사와 교수의 한쪽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히라가나가 싫어서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어를 너무나 사랑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문자를 선택한 겁니다. 카이토는 자신의 노트를 들어 올려 교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이 한자의 발음은 추우초입니다. 히라가나로는 5글자를 써야 하고 시각적으로 소리의 높낮이나 강세가 전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글을 보십시오. 단 2개의 블록으로 끝납니다. 글자 자체가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는 순간 뇌에서 소리가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전에는 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정리한 이후로는 2분이면 완벽하게 발음을 암기합니다. 남은 18분 동안 저는 한자의 깊은 뜻을 공부하고 예문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토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평생 학계의 존경만 받아온 노학자의 심장을 향해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문자를 버렸다고 하셨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한글이라는 완벽한 도구를 빌려와서 우리 일본어를 그 누구보다 깊고 정확하게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자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더 효율적인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긍지가 아닐까요? 순간 교실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쿄대 교육학과 주임 교수이자 보수 진영의 수장인 쿠로사와 교수에게 15살짜리 중학생이 언어와 배움의 본질에 대해 완벽한 논리로 반박을 가한 것입니다. 저는 카이토의 당돌함에 심장이 멎을 뻔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그 빛나는 통찰력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쿠로사와 교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카이토의 노트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칠판에 적힌 한자들과 노트에 적힌 한글의 발음, 블록들을 번갈아 가며 훑고 지나갔습니다. 1시간 같았던 1분이 흘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쿠로사와 교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그는 카이토에게서 빼앗은 노트를 돌려주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팡이를 짚고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쿠로사와 교수는 말없이 우리 반의 모든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첫날의 호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리쿠가 콧소리를 한글의 이응 받침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모습, 유이가 한글의 이중모음을 이용해 까다로운 일본어 장음을 한 번에 표기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조교들을 시켜 아이들의 지난 1년치 성적표와 학습 진도율 데이터를 샅샅이 복사해 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학교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쿠로사와 교수가 이번 한글 학습법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것입니다. 강당 맨 뒷자리에 선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우익 단체들의 시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쿠로사와 교수의 입에서 카이토와 저, 그리고 학교를 향한 무자비한 파문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단상에 오른 쿠로사와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강당을 메운 수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렌즈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사흘간 미나토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불순한 문자의 침략을 목격하고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타이핑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일본 교육에 바쳐온 제학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아주 참담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쿠로사와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 교실에서 침략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독하게 비효율적인 일본어 발음 표기 시스템의 맹점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표음, 문자인 한글을 도구로 삼아 완벽하게 극복해
내고 있는 어린 천재들을 보았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알량한 민족주의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아이들이 일본어를 포기하지 않고 더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15세 소년 카이토 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일본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고 말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 교육계 전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쿠로사와 교수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글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을 넘어 인간의 발음 구조를 시각화한 궁극의 언어적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발음 기호로 차용하는 것은 문화적 패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학습 도구를 쥐어주는 진정한 교육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한글 학습법에 대한 모든 비난과 반대를 철회하며 오히려 이 위대한 문자를 일본어 교육의 공식적인 보조 도구로 채택할 것을 문부과 학성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폭발할 듯한 엄청난 충격과 정적의 교차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은 당황한 채 셔터를 눌러댔고 학교 측 인사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쿄대 마츠모토 교수의 과학적 데이터에 이어 보수 교육계의 거대한 태산이었던 쿠로사와 교수마저 카이토의 노트 한 권이 가진 압도적인 진실 앞에 백기를 들고 철저하게 굴복한 것입니다. 편견의 철옹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웅장한 굉음이 제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교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강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쉬는 시간을 맞아 서로 웃으며 낡은 공책 위에 기억, 이은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카이토가 찾아낸 그 작고 위대한 문자혁명의 불씨가 마침내 수백 년의 묵은 편견을 태워버리고 짙은 어둠을 걷어낸 것입니다. 일본 열도를 반으로 갈라놓았던 이 거대한 논쟁은 쿠로사와 교수의 극적인 입장, 선해라는 전대미문의 핵폭탄을 맞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공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국가기관, 일본 문부과학성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거스를 수 없는 효율성의 진실 앞에서 어떤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학생들의 눈물과 학계 거장들의 굴복이 만들어낸 이 숨막히는 서사의 끝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이고 벅찬 풍경으로 일본 교실의 내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쿠로사와 교수의 그 폭탄 같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일본 열도를 거세게 달구던 찬반 논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매일같이 학교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대며 저와 학생들을 향해 맹독을 뿜어내던 우익 단체들은 썰물 빠지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보수 교육계의 절대적인 정신적 지주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백기를 들고 한글의 과학적 완벽함을 인정해버렸으니 그들이 내세우던 얄팍한 민족주의와 전통이라는 명분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타카하시 교감 선생님은 그날 이후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한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로 불이 나던 교무실의 전화기는 마침내 깊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많은 학자와 언론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은 긴급 정책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외국 문자를 일본어 학습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각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권한이며 국가가 이를 강제로 금지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이를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혁신 사례로 존중한다. 그것은 완전하고도 흠결 없는 카이토와 17명의 아이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숨죽여 뉴스를 지켜보던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리쿠는 제품에 안겨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며 오열했고 유이는 이제 당당하게 칠판 앞에서 한글로 발음을 적을 수 있다며 붉어진 눈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이겼다. 너희들의 용기가 그 무섭고 단단하던 세상의 편견을 완벽하게 부수어버린 거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기적 같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국 사립중학교 최초로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한글, 기초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로 공식 도입한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봄날, 칠판 앞에는 더 이상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
발음을 억지로 주입하려는 낡은 풍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갓 입학한 눈망울 초롱초롱한 신입생들이 제 선창에 맞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즐겁게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여. 교실 안에는 아이들의 경쾌한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불온한 암호라며 탄압받고 압수당하던 바로 그 문자가 이제는 미나토구 최고 엘리트 학생들의 교과서 첫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주 2회씩 진행되는 한글 기초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단 몇 주 만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유자재로 조립해 내는 마법을 터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노트에 일본어 장음과 초금을 깔끔한 한글 블록 하나로 압축해 적어 넣으며 그 압도적인 효율성에 환호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다투어 시내 대형 서점으로 달려가 중학생을 위한 한글 발음 기호 교재를 싹쓸이하기 시작했죠. 이 놀라운 문자 혁명의 불꽃은 비단 우리 학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부과학성 통계 기준으로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를 비롯한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중학교에서 수만 명이 넘는 일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학습 보조 도구로 채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그 어떤 문자 체계보다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쟁취해 낸 눈부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느 눈부신 봄날 오후 텅 빈 교무실에 앉아 채점을 하던 저에게 너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교복이 아닌 반듯한 정장이 제법 잘 어울리는 늠름한 청년, 바로 카이토였습니다. 15살의 꼴찌 수모를 견디다 못해 한글이라는 구명조끼를 스스로 찾아 입었던 그 작고 나약했던 소녀는 칠판에 글씨를 뚫어지게 보며 자신만의 암호를 만들어내던 끈기와 분석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학업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한글 발음 노트를 무기 삼아 전 과목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도쿄대학 교육학과에 당당히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이토는 제 책상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정중하게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종이에는 도쿄대학 교육학과 최종 합격이라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소년이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고 억압했던 일본 최고 권위의 학부, 정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자격을 얻어낸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카이토의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대단하다 카이토. 정말 대단해.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니? 카이토는 특유의 그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마주 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리고 마츠모토 교수님처럼 낡은 편견에 맞서 진짜 배움을 지켜주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고집스러운 정답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도구를 편견 없이 쥐어주는 그런 선생님이요. 그리고 제 첫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먼저 적을 겁니다. 제가 그 글자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카이토의 뒷모습이 교무실 밖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언어학자이자 군주였던 세종대왕이 500여 년 전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경이로운 문자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따뜻한 애민, 정신과 압도적인 과학의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글은 우리 일본을 침략하거나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품고 있는 눈부신 효율성과 완벽함으로 수백 년, 묵은 굳은 살 같은 우리의 오만한 편견을 소리 없이 녹여내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노트 한 권으로 시작되어 일본 열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위대하고도 조용한 문자 혁명의 모든 기록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실의 문자 혁명 어떠셨습니까? 100여 개가 넘는 학교, 수만 명의 학생, 학습 시간 40% 단축. 이 숫자는 퇴학 위협에도 펜을 놓지 않은 소년들의 피눈물입니다. 결국 일본 보수 교육계의 거두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성세대의 알량한 자존심이 막고 있던 완벽한 길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문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조롱받던 시간. 아이들은 묵묵히 한글의 가치를 증명해 일본 엘리트 교육의 심장부를 굴복시켰습니다. 한글의 압도적 우수성이 전 세계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문화에 자긍심을 세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모두가 읽는 나라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